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정말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영원한 형제일 줄 알았던 금과 비트코인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 하는 사람들, 금 투자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당신의 주식 계좌, 당신의 부동산, 아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불리는 금,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황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이 둘은 원래 달러가 타락할 때마다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던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 근처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무려 30%나 폭락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기묘한 엇갈림 뒤에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권력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는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풀면 모든 자산이 오른다는 에브리싱 랠리의 법칙이었죠. 기억하시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마치 마법사처럼 허공에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07년에 연준의 자산은 고작 8,8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는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5조 달러가 넘습니다. 18년 만에 시중에 풀린 돈이 7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건 그냥 돈을 푼 게 아닙니다. 돈으로 홍수를 일으켜서 위기라는 불을 강제로 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돈이 흔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 지갑 속의 달러가, 내 통장의 원화가 가만히 있어도 녹아내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자산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달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 지수는 760%나 폭등했고 금값은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하며 수만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달러 타락의 시대, 그리고 자산 폭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원할 것 같았던 파티장 분위기가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파티장의 음악을 뚝 꺼버린 것처럼 말이죠. 금은 여전히 1트로이 온스당 4,300달러 선을 유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고작 0.8% 수준입니다. 떨어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126,000달러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순식간에 8만 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고점 대비 30%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주식시장도 아직은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데 유독 비트코인만 혼자서 두들겨 맞은 듯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비트코인만 골라서 저격한 걸까요? 범인은 놀랍게도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정 하나가 전 세계 자금 시장의 숨통을 조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말이죠. 미국 재무부에는 국채 발행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빚을 낼 때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는 전체의 20%만 발행하고 만기가 긴 장기 국채는 80%를 발행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져 온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룰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2025년에 새로 찍어낸 국채를 보면 단기물의 비중이 무려 55%나 됩니다. 장기물보다 단기물을 더 많이 찍어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이 1년짜리 예금 상품만 미친 듯이 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이자를 아주 많이 쳐서 말이죠. 그럼 시중에 있는 당위 자금들이 몽땅 그 예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지금 미국 정부가 딱 그 짓을 한 겁니다. 정부가 단기 국채를 쏟아내면서 시중에 떠돌던 단기 자금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버린 겁니다. 여기서 금과 비트코인의 운명이 갈립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묵직한 자산입니다. 금을 사고 파는 큰손들은 하루 이틀 투자하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죠. 그래서 금값은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센트 장관이 장기 국채 발행은 줄였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은 타격을 받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야생마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사고 파는 회전율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당일 금융시장에서 조달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엔화 캐리 트레이드처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당위 자금을 싹쓸이해 가버리니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돈줄이 말라버린 겁니다. 돈맥경화가 온 거죠. 게다가 일본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엔화 금리가 오르면서 엔화를 빌려 투자하던 세력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베센트 장관이 쏘아올린 단기 국채 폭탄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타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혼자서 30%나 폭락한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자 드디어 그가 등판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남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은 원래 깐깐한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돈줄을 쥐고 금리를 올리던 저승사자 같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난 12월 FOMC 회의 직후 파월이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매달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어치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표냐면요. 원래 시장에서는 파월이 기껏해야 150억 달러 정도 사주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2배가 넘는 금액을 부른 겁니다. 게다가 11월까지만 해도 긴축을 한 해 만에 하던 사람이 12월 12일부터 당장 돈을 풀겠다고 나선 겁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도 유분수지. 천하의 연준 의장이 이렇게 급하게 태세를 전환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당이 금융시장 상황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 내부에서는 돈이 말라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파월은 그걸 막기 위해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합니다. 파월이 푼다는 매달 400억 달러, 과연 충분할까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올해 시장에 쏟아부은 국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조 달러입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1조 달러가 단기 국채였고요. 이미 1조 달러 규모의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매달 400억 달러씩 붓는다고 그 구멍이 메워질까요? 마치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파월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4천억 달러씩 팍팍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겠죠. 하지만 그랬다가는 죽어가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폭등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라고 애써 변명하면서 찔끔찔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겁니다. 시장은 파월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 처방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비트코인 안 하니까 상관없어. 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내 주식만 오르면 돼. 정말 그럴까요? 지금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에 가장 예민한 탕왕 속 카나리아입니다. 탕왕에 독가스가 차면 가장 먼저 카나리아가 죽듯이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쓰러집니다. 만약 파월이 공급하는 400억 달러가 효과를 발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건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청신호입니다. 그 돈은 결국 흘러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의 주가도 밀어 올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풀었는데도 비트코인이 계속 비실거리고 더 떨어진다면 그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위기는 곧 주식시장으로 전이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다음 타겟은 주식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화면에 비트코인 차트를 띄워놓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금은 어떨까요? 금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금의 적은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당위 국채 위주로 빚을 내는 바람에 장기 국채 물량은 줄었고 덕분에 장기 금리는 억눌려 있습니다. 이건 금액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만약 단기 자금 시장에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그 공포가 장기 시장으로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치솟는 상황이 오면 금값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차별화의 시대 입구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뭘 사도 돈을 버는 묻지마 상승장이었습니다. 눈 감고 아무 주식이나 찍어도 오르고 비트코인을 사도 오르고 금을 사도 올랐습니다. 돈의 홍수 속에 모두가 행복했죠. 하지만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찢어지는 현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같은 기술주 안에서도, 같은 코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라는 명목의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빚을 더 내고 싶어 하고 연준은 물가를 잡으면서도 시장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합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단 한 번의 삐끗함이 거대한 폭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내년에도 단기 국채 폭탄을 계속 던질지, 파월 의장이 돈 푸는 수도꼭지를 더 열지, 이 두 사람의 손에 전 세계 자산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을 읽으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자산만 살아남는다. 이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지난 몇 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한순간에 뱉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자금의 거대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십시오. 400억 달러라는 수치, 55%라는 국채 비중, 이런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이 말라가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리가 끊어지면 그 충격은 전체로 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별별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